대륙과 섬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땅이 얼마나 커야 대륙으로 구분하고 얼마나 작아야 섬으로 구분할까요? 그 기준점이 되는 땅이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세계적으로다가 그린란드 크기 이하의 육지는 섬으로, 그린란드 크기를 초과하는 육지는 대륙이라고 부르기로 합의가 돼 있죠. 그런 만큼 그린란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섬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메르카토르 도법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프리카 대륙만큼 큰 건 아니고요. 지구본으로, 그러니까 실제 크기로 보면 대략 아라비아 반도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정도만 돼도 엄청난 거라 지구상 웬만한 나라들은 다 넣을 수 있는 크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섬이 다름 아닌 덴마크의 땅이라는 거. 덴마크는 유럽의 유틀란트 반도와 부속 도서들에 위치한 상대적으로 소국에 속하는 나라죠. 실제로 덴마크 땅이 남한 면적의 절반이 좀 안 되니까 자기 본토보다 무려 50배에 달하는 거대 영토를 지배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섬인 그린란드는 어쩌다 덴마크 땅이 된 걸까요? 그린란드는 지구상 육지 가운데 가장 북쪽에 있는 땅 중 하나로 자연 환경적으로는 사실상 남극 대륙과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륙 기준으로 연평균 기온 영하 30도에 평균 1.5km의 빙하로 덮여 있어서 크기만 조금 더 컸으면 아마 북극 대륙이라고 불렸을 거예요. 다만 남극과는 달리 해안가 기준으로는 사람 살 각이 좀 나온다는 거. 그나마 남극보다는 좀 저위도에 있고 다른 섬과 대륙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술록이나 고래, 바다코끼리 등을 사냥하며 살던 북아시아 계통의 여러 수렵 채진민 집단이 기원전 선사시대부터 그린란드 해안에 터를 잡았고 서기 10세기를 전후해서는 베링 해협에서부터 진출해온 이누이트계 종족들이 그린란드 북쪽 해안을 포함한 북극 연안 전체를 완전히 장악했지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 남쪽에는 전혀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다는 거. 다름이 아니라 동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바이킹, 즉 노르드인들이 넘어와 정착지를 세우기 시작한 건데요. 일명 중세 온난기라고 해서 이 당시 북대서양 일대가 지구상 다른 지역에 비해 따뜻해진 덕분이었습니다. 북극해 근방의 해빙이 사라지고 육지 해안가의 기후도 훈훈해지면서 노르드인들이 북극권의 여러 섬들로 진출해 탐험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페로 제도나 아이슬란드는 물론 서쪽 멀리 그린란드 남쪽 해안까지 뱃머리가 닿게 된 거예요. 실제로 이 당시 그린란드 남부 해안 일부는 북유럽의 여느 해안 지역과 다름없는 환경으로 너른 목초지와 고른 강수량 덕분에 농사는 못 지어도 가축 키우기엔 꽤 괜찮았습니다. 이름부터가 그린란드니까 뭐 말 다 했죠. 덕분에 100여 년 만에 인구가 약 5,000명으로 증가, 목축과 바다표범 사냥, 바다코끼리 상하 수출 등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됐고 12세기에는 정식으로 가톨릭 교구가 설치될 정도가 됩니다. 다만 나무가 없어 목재가 부족했고 곡식 같은 것도 자급자족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본진이었던 스칸디나비아 반도와의 교역이 필수였어서 13세기부터는 노르웨이 왕국의 속령으로 편입되어 간접적인 지배를 받게 됐죠. 이렇게 명목상 노르웨이의 영토가 된 그린란드 정착지들은 노르웨이가 14세기 초 스웨덴과 14세기 말에는 덴마크와 동군 연합을 이루면서 어찌저찌 사실상 덴마크 왕의 지배 아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덴마크 왕의 지배를 받는 노르웨이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문제는 이미 이 시기에 그린란드의 노르드인 인구가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때쯤부터 시작된 소빙하기로 인해 북대서양의 기온이 다시 떡락을 하면서 땅과 바다 가 얼어붙고 교역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지요. 먹을 거야 그렇다 치고 당장 집 지을 목재조차 자급이 안 되는 환경에서 목축을 기반으로 한 정주 문명은 유지될 수가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립된 채 굶어 죽거나 아이슬란드 등지로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5세기 이후 그린란드의 노르드인 정착지들은 완전히 씨가 말랐고 어느 순간 배편도 끊기고 소식도 끊겨서 가톨릭 주교조차 파견되지 않는 버려진 땅이 돼버렸지요. 다만 명목상 여전히 노르웨이 왕의 땅이라고 인정됐기 때문에 완전히 잊혀진 건 아니었다는 거. 실제로 교황청에서도 거기 신자들 어떻게 됐냐고 아이슬란드 교구에 조인트 까면서 확인해보라 하기도 했고 17세기 초에는 노르웨이 탐사대가 와서 생존자 있나 확인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만 역시나 노르드인 정착지나 후손들은 전혀 찾을 수 없었고 다만 이누이트들과 마주칠 뿐이었지요. 그래도 희망을 버릴 순 없지요. 마침내 18세기가 되면서 그린란드에 대한 실질적인 재식민 작업이 시작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사이
사이 일어난 종교 개혁으로 인해 덴마크를 시작으로 노르드 국가들이 신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그 이전부터 한 100여 년 동안 신교 개종 이후로도 100년이 넘도록 그린란드와 왕래가 없었다 보니 혹시나 남아있을지 모르는 가톨릭 신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신교로 개종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노르웨이의 루터파 사제였던 한스 에게데가 선교를 목적으로 그린란드를 다시 찾았고 고트호프라는 이름의 새로운 정착지를 건설하는 등 재건 사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다만 원래 목표였던 옛 노르드인들의 정착지들은 끝내 발견하지 못했고 그냥 이참에 현지에 살던 이누이트들에게 선교를 하는 걸로 목표를 바꿨죠. 그런데 그러면 노르웨이 땅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지금은 덴마크 땅이냐? 아까 14세기 말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동군 연합으로 합쳐졌다고 했었죠. 이 당시 체제를 칼마르 동맹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120년 정도 이어지다가 1523년 스웨덴이 이탈하면서 깨져버립니다. 그 이후로는 덴마크랑 노르웨이만 남아서 덴마크 왕이 노르웨이 왕까지 겸하는 시기가 이후로도 도합 290년간 이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상 노르웨이가 덴마크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거. 그래서 중세시대에 노르웨이가 획득한 페로 제도나 아이슬란드, 그린란드도 결과적으로 덴마크의 영향 아래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18세기 말 프랑스 대혁명이 터져버립니다. 프랑스 혁명이랑 북유럽이랑 뭔 상관이냐? 나폴레옹의 등장으로 혁명이 전 유럽을 아우르는 전쟁으로 번지면서 덴마크가 프랑스 편에 붙고 스웨덴이 영국 편에 붙어 참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이겼다? 영국이 이겼다. 나폴레옹이 몰락하면서 덴마크는 패전국 신세가 됐고 노르웨이를 스웨덴에게 뺏길 처지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덴마크가 마지막 똥꼬쇼로다가 딜을 칩니다. 노르웨이 본토는 넘겨줄 테니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 페로 제도는 제외해달라는 거였는데요. 중재자인 영국 입장에서 막상 스웨덴의 체급이 너무 커지는 게 달갑지 않았던 데다가 스웨덴 입장에서도 산맥 건너 북대서양 일대까지는 신경쓰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 제안이 수용돼서 깔끔하게 전후 처리가 마무리됩니다. 물론 당사자인 노르웨이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뭐 강대국들끼리 갈라먹겠다는데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린란드가 워낙에 북극 오지에 있고 내륙으로의 접근이 불가능했던 만큼 시류 지배하는 땅은 여전히 서남부의 일부 해안지대에 불과했던 건데요. 물론 덴마크도 명목상 그린란드 땅 전체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싶었습니다만 사실 본인들조차 그린란드 땅의 극히 일부분밖에는 밟아본 적이 없어서 명분이 상당히 부실했습니다. 심지어 19세기는 극지 탐험이나 북극 항로 개척에 엄청난 관심이 쏠리는 통에 노르웨이와 미국, 영국 등의 탐험가들이 그린란드 곳곳의 해안선을 탐사하며 중구난방으로다가 지도를 채워나가고 있던 시기였는데 이러다 뭐 하나 노다지라도 발견된다 치면 누구든지 숟가락 얹을 각이 나오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덴마크는 20세기 초까지 탐사대들을 수없이 보내 밝혀지지 않은 그린란드의 나머지 해안선을 조사하는 한편 어떻게든 국제적으로다가 덴마크의 독점적인 영유권을 못 받기 위해 외교적 수단까지 물색합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딱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나라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미국이었다는 거. 왜냐? 20세기 초 미국은 기존 열강이었던 에스파냐를 개패듯이 패버리고 푸에르토리코를 뜯어내면서 카리브해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던 시점이었는데요. 그 푸에르토리코 바로 앞에 뜬금없게도 덴마크 영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세기 한참 사탕수수 붐 일었을 때 어찌저찌 알박기한 섬들이었는데 노예제가 폐지되면서 수익성이 영 안 나왔던지라 이 당시에는 덴마크에서도 그냥 돈 받고 팔아버리자는 소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럼 서로 윈윈이죠? 그렇게 1917년 3월 덴마크가 2,500만 달러의 덴마크령 서인도 제도를 미국에게 매각하는 조건으로 앞으로 그린란드 전체에서 덴마크의 영유권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공식 선언을 받아냅니다. 사실상 북아메리카 대빵인 미국의 인정을 받은 격이었으니 더 이상 실질적인 방해물은 없는 셈이 됐어요. 그렇게 1921년부터 덴마크는 그린란드 섬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선언, 눈치 안 보고 자국령으로다가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노르웨이가 1933년 뒤늦게 그린란드 동부 일부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만 국제상설중재재판소까지 끌고 간 끝에 결국 덴마크가 이기면서 이견의 여지는 완전히 사라졌죠. 자,
이렇게 겨우겨우 단독 소유권 인정받긴 했습니다만 덴마크의 국력이 워낙에 고만고만하고 거리도 멀고 해서 이후로도 그린란드에는 여전히 느슨한 지배가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불과 10년도 안 돼 2차 대전이 터져버렸다는 거. 1940년 4월 독일이 노르웨이 점령하러 가는 길에 겸사겸사 덴마크를 침공. 덴마크 정부가 불과 4시간 만에 항복을 해버리면서 사실상 추축국 라인에 붙어버립니다. 이러니 또 붕 떠버렸죠. 독일도 덴마크 본토는 점령했지만 노르웨이 앞바다에서 영국한테 길막을 당하는 바람에 그린란드까지 올 여력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독일이 대서양으로 비집고 나오는 걸 막기 위해 미국도 뭐 어쩔 수 없이 그린란드에 미리 손을 뻗쳐야 하는 입장이 됐고요. 그래서 덴마크 본토 점령 1년 만인 1941년 주미 덴마크 공사 헨리크 카우프만이 독단적으로다가 그린란드에 미군의 주둔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린란드 방위 협정으로 이 협약에 따라 전쟁 기간 동안 미군이 그린란드를 일시 점령하게 돼요. 전쟁이 끝난 이후 그린란드 자체는 덴마크에 반환됐습니다만 미군의 주둔은 계속 유지되는 걸로 결정이 납니다. 덴마크 입장에서도 반강제긴 했지만 추축국에 협력했던 이력 때문에 할 말이 딱히 없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냉전의 시대라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린란드가 외려 더 중요해졌거든요. 그렇게 덴마크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하면서 1953년에는 미국이 2차 대전 중 점령했던 그린란드 북부의 운만나크 지역에 툴레 공군 기지가 건설되어 미국과 나토군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전이 끝물이던 1980년대부터 부지를 축소하기 시작해 2020년대에는 이름을 비두픽 우주기지로 개칭, 공군에서 우주군으로 이관되기도 했습니다만 여전히 미군의 해외 주둔지 중 가장 북쪽에 있는 곳으로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충지로 취급될 예정이지요. 한편 덴마크는 2차 대전 이후 그린란드를 식민지가 아닌 자국령으로 정식으로 편입시키기로 합니다. 1000년도 더 이전부터 바이킹들이 건너가 살았고 최소 800년 넘게 덴마크의 영향 아래 있던 땅이 맞긴 합니다만 그 영향력이라는 게 막상 굉장히 간헐적이고 또 한정적이었던 데다가 실제로 대다수 인구가 이누이트계였기 때문에 한창 탈식민지화 바람이 거세던 시기에 대충 식민지 취급하면서 틀어쥐고 있기에는 눈치가 보였거든요. 심지어 2차 대전 때는 무력하게 본토 를 점령당해 사실상 그린란드를 유기했던 전력까지 있었죠. 그렇게 1950년 남그린란드와 북그린란드의 식민 총간부가 하나로 합쳐져 그린란드 식민지로 통합되고 1953년에는 그린란드 주로 격상되면서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본토로 편입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린란드 주민들에게는 덴마크 시민권이 부여돼서 본토 사람들이랑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됐고요. 그러나 이후로 덴마크 정부가 그린란드 근대화라는 명목으로 덴마크어 위주의 교육을 강제하는 등 동화 정책을 펼치면서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이누이트계 그린란드인들의 불만이 알게 모르게 쌓여갔습니다. 또한 그런 와중 그린란드의 사실상 유일한 산업 도시였던 후흘리사트의 석탄 광산이 수익성 저하로 폐쇄될 당시 덴마크 정부가 도시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등 여러 가지 찐빠들을 내면서 이거 사실상 식민 통치 아니냐, 덴마크 정부가 해주는 게 뭐냐 라는 의견들까지 나오기 시작했죠. 결정적으로 1973년 덴마크가 EU의 전신인 유럽 공동체에 가입해버렸다는 거. 이에 따라 덴마크도 유럽 공동체의 공동어업협정을 준수해야 하는 입장이 돼버리는데요. 이게 덴마크 본국이야 뭐 별 감흥이 없었지만 석탄산업 나가리 되고 나서 사실상 어업 원툴로 먹고 살던 그린란드 입장에서는 너무 억가였습니다. 애초에 지리적으로 유럽에 속하지도 않는데 괜히 유럽에 묶여 들어가서 같은 법령의 제한을 받고 어장까지 공유하는 게 납득이 안 됐다 이거예요. 이런 여러 이유로다가 그린란드인들 사이에 자치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결국 1979년 그린란드의 자치정부를 수립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그린란드 위임 자치령이 출범합니다. 보건, 교육, 재정, 산업, 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린란드 정부로 권한이 이양됐고 몇 년 뒤인 1985년에는 그린란드만 따로 유럽 공동체를 탈퇴하는 등 어느 정도 독자 노선을 갈 수 있게 됐죠. 오늘날 사용되는 그린란드 국기도 같은 해인 1985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언어적으로도 그린란드어를 우선 덴마크어를 병행하는 식으로 바뀌어서 그에 따라 수도인 고트호프도 공식적으로 그린란드어 명칭인 누크로 불리기 시작했고요.
그러던 2005년 자원 문제 등 특정한 분야에 한해 아예 그린란드가 단독으로 국제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2009년에는 마침내 그린란드의 완전 자치가 시작됩니다. 국방과 외교만 덴마크가 담당하고 다른 모든 분야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실상 독립국에 준하는 지위가 부여된 거예요. 실제로 법적으로다가 향후에 그린란드가 원할 시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독립할 수도 있다고 못 박아두었다는 거. 다만 영토의 거의 대부분이 사실상 황무지인데다가 인구도 5만에 불과한 그린란드의 사정상 아직까지 경제적인 자립은 힘든 상황이라 덴마크로부터 매년 자치정부 재정 수입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당장의 재정적인 부분 외에도 실제로 독립을 하면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비용과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린란드인들의 독립 의지와는 별개로 아직까지 실질적인 독립 움직임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물론 그린란드라는 땅의 잠재력 자체는 실로 무궁무진합니다. 서부 대륙붕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두꺼운 빙하 및 지하에는 희토류들이 다량 내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신냉전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북대서양과 북극이 다시금 지구촌 안보의 최전선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서방권 국가들에게는 지정학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요충지거든요. 미군이 괜히 그린란드 북부에 반세기 넘도록 기지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지요. 여기에 지구 온난화로 향후 북극 항로가 완전 개통된다면 그린란드는 러시아의 영향 아래에 있는 북동 항로에 대항하여 북서 항로의 거점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입지를 갖게 됩니다. 때문에 덴마크 입장에서 그린란드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계속 갖고 갈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애초에 보조금 아깝다고 마음대로 독립시켜버리기에는 외교적 명분이 성립 안 되는 데다가 그린란드가 대뜸 독립해버렸을 시 북대서양과 북극해의 역학관계 자체가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최근 미국이 아니 트럼프가 자꾸 그린란드를 걸고 넘어지는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극지에 있어 생산성과 인구도 희박한 데다 본국이랑 멀리 떨어져 정체성 자체도 다르고 실제로 보조금 먹는 하마라 오히려 손해만 끼치는 황무지인데 그냥 미국에 돈 받고 팔라는 거죠. 150여 년 전 딱 이런 논리로다가 딜쳐서 구입한 게 알래스카죠. 실제로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구입한 직후 그린란드도 돈 주고 사올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미 알래스카 구입부터 득잖아 했던 미국 의회가 반대를 하면서 불발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버진 아일랜드 구입하면서는 아예 미련을 버리고 덴마크 땅으로 인정하기로 했던 건데 2차 대전 때 얼떨결에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한 발 걸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뜬금없이 합병한다 매입한다 소리가 나오냐? 뭐 표면적으로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어그로성 협상 전략, 그러니까 블러핑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물론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불과 3시간 만에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하는 등 서반구 내에서 미국의 실제 군사 행동이 개시되면서 가능성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베네수엘라와는 달리 그린란드는 같은 서방 자유진영이자 나토 회원국의 영토인데다가 무엇보다 막상 당사자인 그린란드인들조차 덴마크에서 독립하면 독립했지 미국령으로 들어가는 건 원치 않는 상황인 만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린란드와 북극해의 평화가 이번 세기에도 계속되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